이혼 후 처음 들어온 집은 반지하였다. 한때는 그래도 엘리베이터 있는 오피스텔에 살았던 내가 이렇게 땅과 가까운 방에 앉아 아랫배가 시린 걸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낮엔 나름 따뜻했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나마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지만 밤이 되면 벽이 젖은 이불처럼 눅눅하게 나를 감쌌다. 고요한 새벽 윗집 발소리마저 위로처럼 느껴지던 날도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오래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심야 DJ가 외로운 사람들의 사연을 읽고 있을 무렵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다. 순간 덜컥 놀라 몸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얇은 메모지였다. 검은 잉크로 또박또박 써진 글씨. 밤마다 당신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괜찮으신가요? 손끝이 떨렸다. 나만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나를 듣고 있었던 거였다. 바로 아래층. 그 문장만으로도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렸다. 다음 날 나는 그 메모를 들고 조심스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철문 앞 낡은 초인종을 눌렀다. 오래된 띠링 소리. 그리고 퉁명스럽지만 낮은 목소리. 네. 전날 당신이 쓴 메모 그거. 제가 받았어요. 문이 열렸다.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험한 얼굴도 허름한 차림도 아니었다. 차분하고 단정한 그러나 눈빛이 어딘가 피로해 보이는 중년 남자. 수건을 어깨에 걸친 채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다.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발은 문턱을 넘고 있었다. 작은 원룸형 구조, 낡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커튼도 없는 창문. 그런데 묘하게 따뜻했다. 난방 때문이 아니라 그 남자의 온도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가 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다. 매일 밤 바로 위에서 울음 섞인 신음이 들렸다고. 처음엔 내가 TV를 크게 튼 줄 알았대. 하지만 어느 날은 내 이름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는 거다. 그 말에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취한 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댔던 걸까. 그가 말했다. 난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안타까웠어요. 그 목소리가 나 같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그건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머리칼 사이에 손이 스치듯 손등 위에 따뜻한 김이 올라오듯 아주 은밀한 기류가 났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고 나 역시 먼저 손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메모지를 들고 돌아와 침대에 누웠고 불을 끄기 직전 내 몸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그 다음 날 문틈 아래로 또 하나의 메모가 들어왔다. 오늘은 당신이 조용하네요. 괜찮으신가요? 나는 그대로 침대에 눕지 않고 다시 옷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번엔 문이 열리지 않았고 대신 그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나 지금 씻고 있었어요. 순간 뜨거운 김이 내 볼을 타고 내려왔다.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젖은 머리, 회색 티셔츠, 그리고 적셔진 손끝. 그는 젖은 수건을 턱에 대고 말했다. 올라가서 그냥 주무시지. 난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위에서보다 여기가 더 따뜻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무너졌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았고 나는 저항 없이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끈적한 공기, 그리고 젖은 피부 위에 덮이는 나의 체온.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훑고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그에게 들켜버렸다. 그날 밤 반지하의 온도는 처음으로 끌어올랐다. 누군가의 체온으로 데워진 공간. 그곳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벽을 따라 흐르던 내 울음 대신 짧고도 격렬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아침 나는 그의 이불 아래서 조용히 눈을 떴다.
그 순간 알았다. 이 남자는 나를 위로한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든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반지하에 살게 된 이유가 단순한 건 아니라는 것. 그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점점 내 삶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 이 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체온을 나눴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이유처럼 각자 출근하고 마주치면 가볍게 웃으며 지나쳤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반지하 계단을 덮기 시작하면 나는 그의 방에 내려갔다. 그리고 우리는 말보다 숨소리로 서로를 이해했다. 벽에 손이 닿고 커튼도 없는 창가에 몸을 기댄 채 그는 내 귀에 천천히 불을 붙였고 나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쓰다가 결국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렇게 우린 서로를 탐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선 거의 묻지 않았다. 이름만 겨우, 나이는 대충.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여기에 살게 됐는지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 역시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장면을 보고 말았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놀란 듯이 허둥지둥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고 방 안엔 낯선 가죽 가방 하나가 열려 있었다. 안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 중엔 어떤 여성의 사진이 보였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방에서 나는 기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밤 평소보다 조용했던 그와 몸을 섞으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 사진이 떠올랐다. 벽에 등을 대고 앉아있는 나에게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무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고 입술이 목선을 따라 내려오면서 손끝이 얇은 셔츠 안으로 파고들었다. 숨은 거칠었고 몸은 뜨거웠지만 머릿속은 어딘가 차가운 무언가가 맴돌았다. 그가 잠든 뒤 나는 몰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용히 그 가죽 가방을 다시 열었다. 거기엔 여러 개의 파일, 병원 진단서, 그리고 신문 스크랩이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엔 실종 여성 김 사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장기 후원자 명단 연락 차단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었다. 그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정보, 누군가의 흔적, 그리고 누군가의 통장을 쥔 채 여기 반지하에 몸을 숨긴 사람. 나는 조용히 가방을 덮고 그대로 이불 속으로 다시 몸을 밀어 넣었다. 그의 등 뒤에 붙어 누워 있으면서 숨소리를 조용히 맞췄다. 그런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봤어요? 나는 놀랐지만 애써 목소리를 죽였다. 뭘요? 그는 이불 안에서 내 손을 잡았다. 가방 안. 봤죠? 거짓말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봤으면 더 좋아요. 이제 나한테서 못 떠나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는 나를 뒤에서 껴안고 더 깊이 끌어당겼다. 그 밤 내 몸은 여전히 그의 온기를 갈구했지만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더 끌렸다. 나도 이미 어딘가에서 무너져 있었고 이 남자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수연 씨 혹시 사람이 사라지는 걸 직접 본 적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너무 이상했고 너무 정확하게 나를 향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 커피잔에 설탕을 타며 말했다. 여기 이 반지하. 전에 살던 여자도 있었어요. 매일 저녁같이 술 마시고 얘기하고 같이 잠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근데 이상하죠? 아무도 안 찾더라고요. 아무도 그녀가 있던 걸 몰랐나 봐요. 나는 그 말에 뒷목이 서늘해졌지만
동시에 숨소리는 더 깊어졌다. 그 여자, 그 정보, 그리고 이 남자.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은밀한 중독이었다. 나는 다음 날 밤도 그를 찾았다. 이번엔 내가 먼저 그를 끌어안았고, 내가 먼저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고, 내가 먼저 그의 침대 위에 눕혀졌다. 벗겨지는 옷, 스치는 살결, 그리고 끝내 떨리는 입술. 반지하의 온도는 다시 끌어올랐고, 이번엔 내가 그 어둠 속에 완전히 몸을 담갔다. 그의 방에서 나올 때마다 내 몸에는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침대 위에 눕는 순간 바닥에 닿는 엉덩이의 감촉, 물을 데운 듯 달아오른 시트, 그리고 머리맡에서 풍기는 향수와 먼지에 혼합된 냄새까지. 처음엔 그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방이 내 집 같았다. 이상하게도 편안하고 이상하게도 안전했다. 하지만 그날부터였다. 그가 말한 그 여자 사라졌다는 그녀의 흔적이 하나씩 내 주위에 겹쳐지기 시작한 건 아침에 그가 끓여준 커피잔 옆에 놓인 빨간 립스틱 자국. 분명 나는 와인색 립을 바르고 있었는데 컵엔 선명한 레드가 묻어 있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살던 여자가 쓰던 컵인가 봐요. 내가 잘 안 버려서. 나는 웃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날 저녁 샤워실 안에 놓인 낡은 핑크색 바디로션. 향이 묘하게 익숙했다. 이혼 전 내가 남편 몰래 선물 받은 바로 그 브랜드였다. 우연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다음 날 밤 그의 집에 들어서자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와인 대신 소주를 꺼내 들었고 음악도 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물었다. 그 여자 당신이 직접 보낸 거예요? 그는 웃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면 당신이 여길 매일 오겠어요? 대답을 피하는 그 말투가 더 의심스러웠지만 그 순간 그는 나를 벽에 밀쳤다. 입술이 닿기도 전에 그의 손이 허벅지를 훑었고 난 반사적으로 다리를 들어 올렸다. 그의 몸은 뜨거웠고 입술은 거칠었고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더 휘감기고 싶었다. 그가 말했다. 나한테 계속 오면서 그 여자 얘기 왜 하는 건데요? 혹시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처럼 말했다. 아니요. 그냥 궁금했어요. 내가 그 여자랑 얼마나 비슷한지.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비슷해요. 되게. 그래서 무섭기도 해요. 내가 또 실수할까봐. 실수라는 단어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실수?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더 이상 예전의 상냥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본능이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어둠이 나를 더 자극시켰다. 다음 날 나는 그가 없는 틈을 타 다시 그 가방을 뒤졌다. 그 안엔 사라진 여자의 사진 한 장이 더 들어 있었다. 이번엔 단체 사진. 그리고 그 사진 구석에 낯익은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나였다. 모임 같은 곳에서 누군가 찍은 듯한 사진. 나는 그와 만나기 전부터 그의 파일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름이 끼쳤다. 그런데 뒤편에 적힌 글씨. 3번 수연 감정 반응 우수. 접촉 유지 중.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는 나를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나를 고른 것이다. 나는 그날 밤 그에게 말없이 몸을 던졌다. 일부러 더 격하게, 일부러 더 뜨겁게. 그의 위에 올라탄 채 나는 속삭였다. 내가 당신한테 실험당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젠 당신 없인 못 사니까.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가 나를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나는 그의 입술을 물었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관계 위에 올라서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거실에 그 여자의 이름이 적힌 약 봉투가 놓여 있었다.
김은지 수면장의 처방.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어쩌면 아직도 이 반지하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나를 통해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거울을 바라봤다. 그 여자와 나 어디까지 닮았을까?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사라진다면 또 다른 여자가 이 방에 들어오게 될까? 벽 너머로 들리는 발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또 한 명이 문 밖에 서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그 남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평소라면 내 몸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을 텐데 그날은 어딘가 피곤한 기색으로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다. 나는 조용히 그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옆으로 조심히 몸을 틀었다. 어두운 방 안 핸드폰 조명만 켠 채로 나는 천천히 방을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침대 아래를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침대 밑엔 얇은 철문이 있었다. 손가락 두 마디가 겨우 들어갈 만한 홈 그리고 스프링 매트 밑에 얇게 깔려있던 나무판이 걸쳐져 있었다. 내가 그걸 살짝 밀자 철문이 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아래엔 작은 계단이 있었다. 반지하보다도 더 아래. 나는 핸드폰 조명을 켠 채 조심히 발을 들여놨다. 계단은 5칸 정도 내려가면 멈췄고 그 아래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냄새는 오래된 곰팡이와 향초가 섞인 기묘한 향. 눈앞에 보인 건 작은 책상 하나, 오래된 모니터, 그리고 그 옆엔 여러 장의 인화된 사진. 거기엔 나도 있었고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중 한 장. 핑크색 바디로션을 들고 샤워실에서 웃고 있는 여자. 바로 김은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돌렸다. E-2. 격리 후 안정적 상태. 다음은 S. 그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다. 격리. 안정. 다음은 나. 나는 입을 틀어막고 방을 둘러봤다. 구석엔 묶여있던 밧줄, 접힌 이불, 그리고 바닥엔 사람 키 정도 되는 서랍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서랍장을 열려는 순간 위쪽에서 삐걱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일어난 것이었다. 나는 급히 철문을 닫고 다시 침대 위로 올라왔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자 그가 조용히 화장실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물이 흐르고 그의 콧노래가 들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밤 나는 그와 다시 한번 몸을 섞었다. 이번엔 더 격렬하게, 더 깊숙이. 그는 내가 벽에 손을 짚고 서자 뒤에서 천천히 몸을 밀어넣었고 숨이 섞인 채로 그가 말없이 허리를 흔드는 동안 내 눈은 침대 밑을 향해 있었다. 그 아래 내가 본 것. 나 말고도 거기 있었던 여자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준비해둔 공간. 샤워를 마친 그가 내 등 뒤에 앉아 수건으로 내 머리를 닦아주며 말했다. 수연 씨 요즘 나한테 뭘 숨기는 것 같아요. 나는 되물었다. 당신은요? 그 여자들 사진 왜 갖고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가 원래 사람을 오래 두고 보진 못해요. 사람에 빠지는 순간 그게 집착이 돼요. 예전엔 그걸 감당 못해서 실수도 많이 했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 말 안에 이미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는 척 화장대에 앉아 있는데 그는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혹시라도 내가 사라지게 되면 침대 밑문은 열지 마요. 그 말은 마치 이미 내가 열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아니면 곧 그 문이 다시 열릴 일이 생길 걸 알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근처 모텔에 묵었다. 핸드폰엔 그에게서 단 한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은 당신 울음소리가 안 들리네요. 잘 자요, 수연 씨.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가 내 울음을 듣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다시 그 밑에 방에서 울게 되길 기다리는 걸까? 그가 원하는 게 위로인지 조종인지 이제는 나조차 헷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나는 이제 그 남자의 반지하 아래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의 방에 가지 않았다. 대신 낮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했고 밤엔 그를 피해 모텔에서 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허벅지 안쪽이 저릿하고 옷을 벗을 때마다 거울 속 내 어깨엔 아직도 그의 입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은데 땀 냄새조차 그리웠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를 파헤치기로 했다. 완전히 끝까지. 인터넷에 김은지 실종 사건이라고 검색하자 오래된 뉴스 몇 개가 나왔다. 그녀는 3년 전 한 원룸에서 실종됐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강남 근처의 반지하였다. 그 반지하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기 지금 그 남자가 사는 바로 그곳이었다. 나는 한밤중 몰래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다. 평소처럼 문은 잠기지 않았고 그가 자고 있는 사이 나는 침대 밑 철문을 다시 열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레 내려간 방 안엔 또다시 무언가 바뀌어 있었다. 이전에 없던 수납장이 하나 더 들어와 있었고 거기엔 김은지라는 이름이 적힌 폴더가 2개로 나뉘어 들어 있었다. 하나는 관찰 기록, 다른 하나는 심리 반응. 관찰 기록에는 그녀가 며칠 몇 시에 울었는지, 침대 위에서의 자세,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녀를 달랬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한 문장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6월 14일 새벽 2시 48분. 뒷모습을 쓰다듬자 미세한 신음. 수면 중 무의식적 반응. 다음날 회피적 태도. 반복 시 진입 가능성 있음. 나는 소름이 끼쳐 폴더를 덮고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누군가 계단 위에서 속삭였다. 수연 씨 거기서 뭐해요? 그 목소리. 그 남자. 나는 얼어붙은 채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는 셔츠만 걸친 채 맨발로 서 있었다. 눈은 빨갰고 숨소리는 느렸다. 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는 침묵했다. 그가 천천히 내려와 내 옆에 섰다. 그리고 내 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에게 이끌려 침대 위로 다시 올라갔고 그는 말없이 내 위에 올라탔다. 입술이 닿자마자 난 미친 듯이 울었다. 이게 공포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그가 내 몸을 통해 씻어내려는 죄책감의 반복인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안고 입 맞추고 더 깊이 파고들었고 나는 그 안에서 부서지듯 몸을 떨었다. 그리고 끝난 후 그는 내 귀에 속삭였다. 김은지도 처음엔 이랬어요. 나한테 빠지면서도 계속 도망치려 했어요. 근데 결국 날 택했죠. 수연 씨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이수연 이모. 낯선 이름. 하지만 익숙한 느낌. 나는 슬며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그 문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은지 건 다시 파기해요. 수연이도 정리하세요. 너무 오래 끌었어요.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 위에 있었다. 이모. 그 이름을 기억해야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김은지처럼 저도 끝까지 갈게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만난 날로 다시 시작해요. 그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처음처럼. 나는 그 밤
그의 품에 안겨 웃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가 잠든 틈을 타 그의 핸드폰 데이터를 백업했다. 이젠 이 남자 하나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연결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김은지가 됐나.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기로 했다. 내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그들을 지워버리기 위해 그의 품을 빠져나와 모텔로 돌아온 나는 밤새도록 그 핸드폰에서 추출한 백업 파일들을 확인했다. 이모라는 이름의 연락처는 실제 이름이 아니었다. 연락처엔 그저 E-1이라는 코드명으로 저장돼 있었고 그 아래엔 송금 기록과 함께 수차례 확인된 준비 완료라는 단어가 반복돼 있었다. 파일 중 하나 S-리스트, PDF. 그 안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김은지, 박윤정, 최보라, 그리고 수연. 내 이름도 거기 있었다. 각각 이름 옆엔 날짜, 성격 유형, 반응 단계, 그리고 마지막 칸. 상태 진입 성공, 대체 중. 나는 입을 틀어막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었다. 이건 포섭이었다. 여성을 유인하고 분해하고 새로 조립하는 시스템. 이모라는 자는 그 중심에 있었고 그 남자는 실행자였다. 다음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의 방을 다시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간 나를 보자 그는 놀란 눈으로 웃었다. 이제 안 올 줄 알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내 허리를 끌어안았고 나는 그의 품에 다시 녹아내렸다.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다. 그의 입술은 집착처럼 내 몸을 훑었고 나는 더 깊이 몸을 열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품었다. 벽에 손을 짚은 채 그는 내 등 뒤에 기대며 숨을 헐떡였고 나는 그의 무게에 짓눌리며 천장을 바라봤다. 그 속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를 더 깊게 유혹하고 더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설 것. 그가 끝났을 때 나는 천천히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여행 갈래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날 바라봤다. 여행? 응. 바다 보러 가자. 나 당신한테 완전히 빠졌나 봐.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긴장했다. 무언가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 위로 미소 지었다. 사라지지 말아요. 나 당신 없으면 무너져요. 그리고 그도 웃었다. 좋아요. 나도 수연 씨 없인 안 돼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처럼 움직였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영화를 봤고 그는 손을 잡고 나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대답했다. 그럼 당신 이모부터 먼저 소개시켜줘요. 그의 눈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웃으며 뺨을 만졌다. 당신 핸드폰에서 봤죠. 난 당신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그래야 더 깊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그 사람 그냥 예전부터 날 도와준 여자예요. 내가 망가질 때마다 다시 세워준 사람. 그 사람 없었으면 나 진작 사라졌어요. 지금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수연 씨를 만난 이후로는 자꾸 내가 선택하고 싶어지니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는 이모라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틈만 내가 비집고 들어가면 되는 거였다. 그날 밤 나는 그와 다시 침대에 누워 목을 따라 천천히 키스를 흘리며 물었다. 우리가 바다로 도망치면 이모는 뭐라고 할까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끌어안고 말없이 숨을 쉬었다. 그의 손은 내 엉덩이를 감고 있었고 나는 그의 옷 속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뜨거운 체온 속 진실은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만은 깨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이모의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다. 김은지는 내가 대신합니다.
조건은 하나. 이 남자 다시는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전송을 누르며 생각했다. 이 게임의 끝엔 그들 모두를 무너뜨릴 내가 있어야 한다고. 아니면 또 다른 수연이 만들어질 테니까. 답장은 이틀이 지나서야 왔다. 내가 그 남자를 만들었고 당신은 지금 내 작품을 망치고 있어요. 수연 씨, 선 넘지 마세요. 그 말은 마치 내 감정을 조롱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어떤 공포감을 부드럽게 바늘처럼 찔러 넣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 그 남자를 살리고 그 여자들을 복수하겠다고. 내가 직접 이 조직을 무너뜨리겠다고. 나는 이모를 만나기 위해 가장 위험한 방법을 택했다. 그녀에게 장소를 지정했다. 직접 와요. 아니면 내가 당신 정체를 먼저 퍼뜨릴게요.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딱 3시간 만에 카페 구석,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다. 겉모습은 평범했다. 단정한 단발, 얇은 안경, 검은색 셔츠.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걸 통제하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기대보다 더 빨리 만났네요, 수연 씨. 당신이 이걸 만들었죠? 그 남자 그리고 그 방. 김은지도 나도 당신한테 다 감시당한 거고. 맞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방으로 들어가요? 왜 아직도 그 남자랑 자요? 그녀의 말에 순간 숨이 멎었다. 욕망은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이자 의존이죠. 당신이 그 남자를 끊지 못하는 건 당신이 이미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인간을 시스템이라 불러요? 아니요. 감정을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내 USB를 꺼냈다. 그 안엔 그 남자의 모니터링 기록, 그 여자의 수면실 영상, 그리고 E-1의 계좌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걸로 당신 끝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당신도 끝나요. 당신도 이제 그 방에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 말이 맞았다. 나 역시 이미 그 남자에게 중독돼 있었고, 내가 매일 밤 몰래 문을 두드리는 건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를 원해서였다. 하지만 그건 이모에게 줄 협박 카드가 될 수 없었다. 그 남자,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모가 살짝 미소 지었다. 본명은 박시후예요. 원래는 상담 심리사였죠. 가해자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해자의 반응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은지 사건이 터졌죠. 우리가 그를 감쌌어요. 보호했어요. 재능을 활용했죠. 그건 재능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녀는 웃었다. 폭력은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생기는 거고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통제했어요. 심지어 당신조차도. 지금까지.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그 사람, 내가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은 당신 이름으로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아무 말도 없이, 손도 잡지 않고 그의 입술도 먼저 찾지 않았다. 그 대신 그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김은지의 마지막 영상. 그 방에서 울면서 제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던 그 장면. 그걸 본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그걸 지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이었다고. 나는 그의 뺨을 천천히 감싸며 말했다. 이제 선택해요. 날 지우고 살아남을지 아니면 날 지키고 같이 무너질지.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나를 더 세게 안았다. 내가 잠든 척하던 새벽 그는 집을 나섰고 난 몰래 그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가 들어간 곳. 바로 이모의 집이었다. 이제 그 남자마저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나와 이모 그 사이에서. 그리고 그 선택이 끝나는 그날 밤 반지하의 문은
마지막으로 열릴 것이다. 그가 이모의 집으로 들어간 걸 목격한 날부터 난 다시 잠을 자지 않았다. 이모는 그를 부른 게 아니라 그는 스스로 그녀를 찾은 것이었다. 내가 USB를 쥐고 진실을 눈앞에 내밀었을 때조차 그는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분노보다 안도처럼 느껴졌다. 그래,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저 수많은 대상자 중 하나였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방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다는 것. 나는 그의 방으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자 평소처럼 가죽 소파 위에 그의 와이셔츠가 걸려 있었고 거실엔 그가 자주 틀던 재즈가 은은히 울리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집, 그리고 열려있는 철문.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책상 위에 새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S-FINAL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엔 내가 웃고 있는 사진, 잠든 얼굴, 그리고 땀에 젖어 흐려진 메모지 한 장. 수연은 이상하게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사랑이 시작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사라져야 한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 남자 박시후.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뒷목을 감싸 안았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모가 말했죠. 당신은 통제가 안 된다고. 당신은 예외라고. 근데 이상하게 난 그 예외에 끌리더라고요. 그래서요? 날 어떻게 하려고요? 전부 지워요? 김은지처럼?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내가 지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워져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이 방을 닫아요. 지금 당장.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내 손을 끌고 철문 앞까지 갔다. 같이 닫아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와 함께 철문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안아줘요.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없게. 그 말에 그는 나를 들어 침대 위에 눕혔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처럼 서로를 천천히 열었다. 그의 입술은 절박했고 내 손은 떨렸고 온몸이 진실을 토해내듯 뒤엉켰다. 허리를 누르는 그의 손, 눈을 감으며 참으려는 내 신음, 그리고 귓가에 닿은 그의 목소리. 사랑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끝이었다. 나는 새벽녘 그가 깊이 잠든 사이 침대를 빠져나왔다. USB는 이모의 이름으로 경찰에 넘겼고 반지하 문은 밀봉된 채 증거물로 넘어갔다. 그가 눈을 떴을 땐 나는 없었다. 하지만 침대 위 내가 남긴 메모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나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위로가 아니라 증언이 될 거니까요. 며칠 후 이모는 구속됐고 박시우는 자진 출두했다. 뉴스에는 감정 중독 남성 여성 관찰 시스템 수사 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지만 정작 그 안엔 우리가 겪은 감정의 이름은 없었다. 나는 다시 원룸으로 돌아와 조용히 침대를 폈다. 낡은 라디오에선 DJ가 외로운 사람들의 사연을 읽고 있었고 누군가 문틈 아래로 메모를 밀어넣었다. 그 방 잘 닫으셨어요?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 이 세상은 여전히 문틈 아래로 욕망이 흐르는 곳이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그걸 그냥 넘기지 않는다. 나는 그걸 기록할 거고 말할 거고 세상에 들려줄 거다. 내가 사라졌던 그 밤 다시 살아난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이었다.